노년에 죽어도 버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양보하고 베풀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이 미덕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 속아 자신을 희생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고통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노년은 자신을 지키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희생하며 살아온 결과 남들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은 어떤가요? 남들은 당신의 돈을 당연히 여기고 시간을 쉽게 요구하며 감정까지 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의 무기력과 외로움입니다.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노년은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돈, 시간, 감정, 건강, 그리고 당신의 삶의 주도권까지 이것들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단호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7가지 이기심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 없이는 노년의 행복도 없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이기심은 바로 돈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자식들 도와줘야지, 친구들에게 조금 빌려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선택과 존엄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른답게 베풀어라는 말로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거나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도와주다 보면 결국 당신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다시 벌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당신은 도와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빠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없다면 결국 노후의 불안과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배신감과 후회는 2배로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얽히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고 당신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의 마음은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희생을 쉽게 잊고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노후를 편히 보내야 할 시간에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노년에 내 돈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남을 돕기 전에 당신이 먼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년에 필요한 이기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년에 꼭 가져야 할 2번째 이기심은 바로 시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당신의 시간을 쉽게 가져가려 합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 서류 좀 대신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번 시간을 내주면 그 요구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내주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매주 시간을 내달라거나 한 달 동안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세요? 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사회적인 관계에 당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산책을 하고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절대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많아 보인다고 쉽게 판단하며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뺏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시간을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바빠요라는 말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당신의 시간은 남의 요구와 부탁으로만 채워지고 당신의 행복은 끝없는 희생 속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기심입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 이기심은 바로 감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더 관대하고 이해심 많기를 기대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까지 모두 당신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들의 하소연은 결국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갉아먹고 감정적으로 고갈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나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고 나중에는 마치 당신이 해결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며 가벼워질지 몰라도 당신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고민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조언하거나 현실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내 입장을 몰라. 내 말대로 했더니 더 안 좋아졌어. 라는 말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당신은 괜히 끼어들었다며 후회하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준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행위가 결코 서로를 치유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감정을 희생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문제와 감정에 휘말려 당신의 마음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을 털어놓으려 한다면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혹은 지금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남들이 당신의 공감을 쉽게 요구하며 당신을 무너뜨리도록 놔둬선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기심입니다.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당신의 삶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감정을 지키는 이기심은 곧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 이기심은 바로 건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면서도 건강은 잘 챙기고 있지?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나 여유를 뺏긴다면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결국 아픈 것도 고통받는 것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도 오직 당신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신에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정작 도움을 요청해야 할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 차갑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당신은 그때서야 자신의 희생이 헛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돌볼 힘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이기심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나이 들어서도 존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해. 병원에 가야 하니 오늘은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이기심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듯 남이 대신 건강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거나 선을 그을 때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건강은 나를 위해 지킨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야 노년에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반드시 가져야 할 5번째 이기심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마음이 머무는 성역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공간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하며 당신의 집을 마치 공공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아이들 봐줄 수 있어요? 집이 넓으니 내가 잠깐 지내도 되죠? 이런 부탁이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 요청은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점점 더 점유하면서 정작 당신은 쉴 곳도 마음을 내려놓을 곳도 잃게 됩니다. 집이 어수선해지고 남의 요구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리면 당신의 삶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찰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의 공간이 점점 당신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오래 머무르며 자신의 필요를 당연히 요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점차 자신의 권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며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정도는 써도 괜찮죠? 내가 여기에 있으니 좀 협조해줘야죠. 라는 말로 당신을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공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조차 남을 위해 희생한다면 당신은 어디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공간을 지키는 이기심은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간을 요구할 때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라는 말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오면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함께 앗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내주는 순간 당신의 평온한 노후는 사라지고 피로와 스트레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공간은 나만의 성역이다. 이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집과 마음의 영역을 지키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공간을 마음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곳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지켜져야 하니까요. 노년에 꼭 가져야 할 6번째 이기심은 결정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 내리려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말 듣는 게 좋아요. 당신의 삶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더 잘 안다는 듯이 조언하고 간섭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며 당신을 문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춘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은 그 집 너무 커요,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세요 라며 당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제적 이유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이걸 하세요, 저걸 하지 마세요 라며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년의 결정은 곧 존엄과 직결됩니다. 남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삶의 의욕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바로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은 당신이 가장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맞는지는 오직 당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이 내린 결정은 설령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경험으로 남고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결정에 대한 이기심은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당신의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삶에 대해 이래야 한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이어야 합니다. 내 결정은 내가 내린다는 태도를 가지고 당당히 자신을 지키세요. 그 어떤 결정이든 그것은 당신만이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남에게 빼앗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삶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입니다.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7번째 이기심은 행복에 대한 이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더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에 끌려다니며 내 행복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그 나이에 뭘 그런 거래?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주위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은근히 제지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치 조용히 인생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독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들이 강요하는 불행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이나 가족은 당신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당신이 항상 그들을 위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묻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해야지라고 자위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기심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선택을 비웃거나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행복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은 내가 선택한다는 이기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만이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삶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결국 이기심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시간, 돈, 감정, 건강, 그리고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기심이야 라는 말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남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남는 에너지 없이 소진된 채 삶을 이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가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곧 당신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맞추며 희생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 되찾아야 합니다. 죽어도 이기심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당신은 노년에도 당당하고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빛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명절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죠. 하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따뜻한 풍경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명절마다 감정의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 같은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연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명절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왜 나만 희생해야 하죠? 라고 묻는 며느리의 불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그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명절 준비 중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집안 전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며느리는 끝내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이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과연 평화롭게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명절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겨내고 끝없는 싸움으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막장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과연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7세 박정자 씨는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바빠졌다. 젊었을 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과 손발을 맞추며 명절 준비를 도맡아 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했다. 이제는 며느리가 들어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챙겨야 명절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느리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영아, 이번 명절에는 차례 음식을 내가 맡아야겠어. 이제는 우리 집 전통도 좀 배워야 하지 않겠니? 말은 부드럽게 건넸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컸다. 며느리가 내 어머니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가 어쩐지 건조하게 느껴졌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열정이 없는지 정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명절 당일 정자는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 나왔다. 며느리가 차례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놀림이 어딘가 어색했다. 정자는 참견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말을 꺼냈다. 민영아, 고기는 조금 더 얇게 써는 게 좋아.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들어 맛있어지거든. 민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지만 정자의 눈에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편하구나. 나는 이런 거 전부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다 기계가 대신하니 편하겠다. 정자는 의도치 않게 한 말을 내뱉었지만 민영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하는 모습이 어쩐지 신경 쓰였다. 서운했나?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자는 자신의 말을 굽히는 타입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남편과 아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다. 정자는 주방을 오가는 민영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걸까? 내가 너무 잘해줬나? 그녀는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떠오르곤 했다. 그 시절엔 한마디 잘못하면 혼쭐이 났지만 정자는 그런 독한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명절이라는 큰 행사를 잘 치러내기 위해선 어느 정도 엄격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자는 민영을 조용히 불렀다. 민영아, 그런데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구나. 젊은 사람은 좀 날씬해야 보기가 좋지 않니? 정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민영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그날 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민감한 건가? 며느리가 조용히 명절을 끝낸 걸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도 언젠가 나처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날이 오겠지. 정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명절 아침 박정자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니, 움직이는 척했다. 명절 준비는 이미 며느리 민영에게 맡겨둔 상태였지만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자신이 이끌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다. 명절은 전통을 지키는 어른의 몫이라는 생각은 그녀의 철학이자 며느리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민영이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기름에 전을 부칠 때 정자는 슬쩍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민영아, 저 전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조금 더 얇게 부쳐야 먹기도 좋고 보기도 예쁘지 않겠니? 민영은 이미 땀에 젖은 얼굴로 네, 어머니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라면 직접 하시지 왜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비판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정자는 멈추지 않았다. 민영이 고기를 굽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굽지 말고 조금 더 살짝 익혀야 부드럽지 않겠어? 라고 말을 얹었다. 민영은 이미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자는 그런 민영의 굳은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못 본 척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정자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로 이동했다. 남편과 아들, 손주들이 웃으며 TV를 보고 있는 동안 민영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쉬려고 주방 밖으로 나왔을 때 정자의 눈에 걸리고 말았다. 민영아, 아직 접시가 남아있더라. 명절은 우리 손님들도 오는 날이잖니. 그러니 빨리 치우고 쉬는 게 좋지 않겠니? 민영은 멈칫했다. 속으로는 이미 왜 나만 모든 걸 다 해야 하죠? 라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입을 다물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정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민영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정자는 가족들 앞에서 또 한마디를 던졌다. 민영아, 차례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지만 차례 음식이 좀 덜 정성이 들어간 것 같더라. 나 때는 밤새 준비하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민영은 결국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정성을 안 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민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라 요즘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민영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려는 순간 남편이 나섰다. 민영아, 그냥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이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민영은 쏟아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말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참으면서 해야 하나요? 제가 무슨 로봇이에요? 명절이 대체 누굴 위한 거죠? 그 말에 정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응수했다. 명절은 가족을 위한 거야. 그런데 내가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가족,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민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단지 의무와 희생을 강요하는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자는 민영의 태도에 요즘 애들은 정말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며느리 민영은 이미 폭발 직전의 감정 폭탄이었고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명절의 긴장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정자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며 며느리 민영을 찾았다. 민영아, 이 찬장 정리 좀 해야겠어. 평소에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에 다 치워놓고 가면 좋겠지? 민영은 설거지를 하던 중 손을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잠긴 손을 보며 한숨을 삼키고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어머니, 지금요? 민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그럼 명절 지나면 언제 또 시간 있겠니? 어차피 너도 오늘까지 있잖아. 이왕 하는 김에 다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민영은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집에 돌아갈 수는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곳에서 끝없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정자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차례 음식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 그래도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참 쉽게 피곤해하는 것 같아.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웃음이 흘렀지만 민영은 웃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운 물기와 기름 냄새로 얼룩져 있었고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 있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결국 민영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정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도 조금 더 배우고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지. 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노력해도 칭찬 한마디는 없으시고 항상 지적만 하시잖아요. 제가 뭘 해야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건가요? 명절이면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자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명절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들 이렇게 예민한 거니? 그 순간 민영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요? 어머니, 가족이라면서 왜 저는 늘 혼자 다 해야 하죠? 가족이라면서 제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상황을 무마하려고 말했다. 민영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니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러나 민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참으라고만 하잖아. 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배려하고 잘해줬는데 내가 그걸 몰라주는 거지. 예전 시어머니들처럼 엄격하게 굴지도 않았는데 너는 늘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굴어. 민영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배려요? 어머니가 하신 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예요.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제 인생도 있고 제 감정도 있다고요.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민영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자는 그런 민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어쩌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그녀의 자존심 속에서 금세 사라졌다. 이후로 둘 사이에는 말 한마디 섞이지 않았다. 가족들 사이의 어색한 기류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박정자는 민영이 끝내 정리를 마치지 못한 주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휴, 요즘 며느리들은 참 느긋해. 내가 젊었을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손이 쉴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힘들다고만 하니 말이야. 그녀의 독백이 며느리에게 닿을 의도는 아니었지만 민영은 그 순간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부족하단 뜻이구나. 민영은 이틀 동안의 과중한 노동으로 이미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밤새 전을 부치고 차례 음식을 만들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는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자는 그 모든 걸 당연히 여겼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태도는 민영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겨줬다. 마지막 남은 설거지를 하던 민영이 잠시 쉬기 위해 손을 멈췄다. 바로 그때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민영아, 이 찬장 정리가 엉망이구나. 나중에 정리 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다음에 쓸 때 편하잖아. 민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르던 화가 더는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 민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일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어머니는 항상 더 하라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도 이 찬장이 중요한가요? 박정자는 놀란 얼굴로 민영을 바라봤다.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명절이라는 건 집안의 전통이고 며느리로서 내가 해야 할 몫이지. 그녀는 민영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왜 모든 게 저희 몫이어야 하죠? 민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끝도 없이 일을 시키세요. 한 번이라도 저를 고생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정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배려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니? 민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배려요? 어머니, 제가 받았던 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였어요.
이틀 동안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와서 찬장까지 정리하라는 건 배려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집안의 하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듣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몰려왔다. 남편은 중재하려 했지만 민영은 남편을 향해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늘 중립이랍시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항상 나 몰라라 했어요. 당신이 이런 상황을 방관한 것도 어머니와 다를 게 없어요. 남편은 굳어버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자는 속이 끓어올라 말했다. 민영아,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민영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제가 희생하는 걸로 끝났겠죠.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 때라고 생각해요. 결국 박정자는 민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민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도 부담으로 남았다. 민영은 그날 밤 짐을 싸며 스스로 다짐했다. 다음 명절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거야. 이 폭발적인 감정의 충돌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 관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명절이 끝난 후 박정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번 명절은 예전과 달랐다. 며느리 민영의 반발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정자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내지 않았다. 내가 가진 걸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젠 달라질 거야. 그녀는 자신의 재산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정자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준비한 게 많다. 은퇴 후에는 우리 집과 예금의 일부를 너희에게 증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을 지나고 보니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영은 순간 굳어버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명절에 느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민영아, 내가 이번 명절에 한 행동은 나를 정말 서운하게 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증여하려던 계획을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 내가 희생한 만큼 대가를 기대한 적 없지만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내가 희생한 만큼 대가를 기대한 적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랐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느꼈다. 너희는 내가 가진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민영은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민영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나 정자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노력? 민영이 노력한 건 알겠다. 하지만 그 태도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민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명절에 너무 예민하게 행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달라지도록 노력할게요. 저희도 어머니 뜻에 따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자는 단호했다. 너희가 달라진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다. 이제 내 재산과 내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걸 나눠줄 이유도 없다. 정자의 마지막 말은 민영과 남편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연시했던 자신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은 뒤늦게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법을 이제야 배웠다.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야. 명절의 갈등은 끝났지만 정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오롯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